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우. 저희는 이번에 벌새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일단은 벌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제가 정리를 했지만 노력해도 안 됐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중학생인 은이라는 친구의 이제 이야기로 쭉 영화를 끌어갑니다. 되게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줄거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각자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어떨지. 줄거리라고 할 게 없죠, 네. 사실. 그냥 사는 이야기니까 정말 일상이니까 특히 그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좀 굵직한 사건이고 은희에게도 되게 충격을 줬던 일이고 뭐 그게 조금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 김보라 감독님께도 되게 그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을까. 지금 한 30대 후반 40대 분들 여성분들의 어떤 뭐 과거 이야기 약간의 페르소나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화고요. 그 상영하는 관이 적었는데도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 N차 관람에 대한 인증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상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외국에 엄청 아니 거의 몇십 개를 쓸어 그냥, 담으셨던데? 너무 대단한 영화이기도 하고 간단히 저희가 이제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재생, 찜하기, 나가기 요걸 얘기하고 아주 짧은 한 줄 평으로 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봤으니까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게요. 네. 저는 재생이고요. 제가 94년도에는 저는 더 어린 나이긴 했는데 되게 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되게 어릴 때 꿈꾸고 딱 깬 느낌 있잖아요. 그럼 약간 몽롱한 느낌도 있었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영화관을 나왔는데 그냥 나는 영화를 본 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나를 약간 보듬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잘 봤고 계속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꽁치리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재생입니다. 사실 뭐 더 이야기 많이 하겠지만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재생인 이유는 소위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날라리로 분류되고 가족 환경도 안 좋은 그런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자 중학생 소녀의 일상과 그다음에 그 마음들, 감정들을 되게 찬찬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한 영화는 전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되게 이런 영화도 세상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재생입니다. 네, 저는 방금 뭐 꽁치리가 말씀해주신 부분도 되게 있었고 뭐 저는 완벽히 모든 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어요. 약간은 또 세대가 또 완전 이렇게 비슷한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되게 뒤늦게까지 아련하게 남아있는 영화는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찜하기. 왜 재생이 아니냐면 사실 조금 길었어요, 저한테. 몇 시간이었죠? 2시간 넘었어요. 136 몇 번?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약간 조금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왜 안 끝나지? 하여튼 그리고 이게 약간 클라이맥스가 알 게 없잖아요. 맞아. 계속 일상 얘기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약간 가늠할 수 없는 지점도 조금 힘들었다. 아무튼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찜하기. 7범은요? 전 나갑니다. 전 나가겠고요. 그 이유는 뭐 이 영화가 진짜 뭐 그 구리다라거나 완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드소마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는 뭐랄까 그런 힘듦과는 다르게 너무 현실적이고 진짜 중학생을 잘 다뤘어요. 근데 너무 현실적인데 뭐랄까 그냥 여백이 너무 많은 느낌? 그래서 제가 뭔가 채워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이니까 너무 좀 아니 현실도 힘든데 이 영화에서도 또 저 중학생의 현실을 봐야 하고 혹시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게 마지막에 나올까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찝찝하게 그냥 집에 가서 저는 그냥
나가버리겠습니다. 근데 감상은 비슷하네 다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저는 재생을 하기는 했지만 아까 아쉬운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칠보미에 좀 힘들었던 거를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벌새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됐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라던가 뭐 기억에 남는 거라던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너무 사소한 점들이 한국을 살아온 여자 애들한테는 많을 것 같아서 뭐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무튼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배경이 그 대치동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살진 않았기 때문에 공감을 잘할 수 있을지를 확신을 못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너무나 보편적인 아이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긴지도 모르고 되게 잘 봤어요. 저는 원래 그런 템포가 느린 걸 잘 못 보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 안에서의 모습들이나 특히 가족에 대한 한국 가정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 저랑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속으로 그래 저랬지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봤었고 선생님을 생각하는 뭐 마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사회인이라던가 아니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좋지만은 않은 감정들을 배워나가는 게 내가 겪어온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시간이 확확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여백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사실 나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방과 후에 할 짓 없어가지고 약간 좀 붕 떠있고 친구들이랑 노는지 마는지 막 학원도 되게 이상한 서예학원 이런 거 다니잖아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그런 거 다니면서 시간 보내고 있고 그런 점들이 어렸을 때 저를 많이 생각나게 했다. 뭐 그런 점에서 공감이죠. 맞아. 저는 보면서 이 친구 은희의 연애사가 재밌었는데 약간 되게 중학교 때 저만 그랬나요? 저는 중학교 때 제일 뭐랄까 리비도가 제일 왕성했어요. 중학교 때? 제일 빠른데? 성적 호기심이 제일 강하고 나는 그냥 진짜? 뽀뽀하는 거 보고 좀 빠르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키스하는 거 보고. 정말? 님들 너무 보수적이었나요? 보수적이네요. 아니 그리고 은희가 되게 생각보다 재미없게 적극적인 아이 아니에요? 전 너무 공감했는데? 적극적이에요? 저는 멋있다.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을 해보면 싹이 달랐네. 차원이 해보면 다른 분이었어. 수업 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그 수업 뒤에 그 빈 공간 있잖아요. 혹시 여중이에요? 여중. 님들 님들 다 공학이었어요? 저는 나 여중이었긴 해요. 여중이었는데? 여자 중학교 진짜 리뷰도 넘쳐 흘렀는데 진짜로 맨날 모여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야동이라던가 새롭게 알게 된 야한 상식이라던가 와우. 어디서 들은 그런 언니들의 연애 이야기라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거 거는 엄청 많이 얘기하고. 공유를 하지. 근데 실제 인물과 실제로 연애도 많이 하고 우와. 특히 이제 여중이니까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던가 학원에서 만난 남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애도 진짜 많이 하고 날라리였네. 연애? 아니 내가 연애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거 내야겠네 이름. 아니 근데 연애를 안 하고 있더라도 연애하는 친구들을 엄청 부러워하고 약간 뭐 오. 망상을 하면서 나도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연애를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던가 그것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터라 은희의 마지막에 난 널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막 누군가를 만나서 관심도 받고 애정도 받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호기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막 진짜 얘가 막 너무 좋아 죽겠고 정말 사랑하고 뭐 이런 감정까지는 사실 발전하기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의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알콩달콩 약간 손잡고 수줍게 걷다가 뽀뽀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혀도 한번 혀도 한번 집어 넣었다가 하지만 약간 엄마가 방해하면은 금방 와그러지는 그런 가벼운 연애라던가 끝났을 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전 너무 그 중학교 시절에 연애를 떠오르게 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신기하다. 동성 관계, 그 동성인 친구들과 관계도 되게 공감 많이 했는데 저는 여중이기 때문에 여자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남자를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서로 약간 설레하고 그런 게 많아요. 맞아, 그게 실제로 맞아. 사랑인지 아닌지는 맞아. 커서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래서 그 좋아했던 후배 이름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진짜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다들 한 명씩은 있을걸요. 맞습니다. 다? 뭔가 전 공학이라서 공학. 안습이네요. 아니 공학. 저 진짜 완전 공감. 나도 그게 공감됐다니까. 여학교 안에서의 그 설레임들이 오고 가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멋있는 언니라거나 멋있는 후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됐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게 나오니까 전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다룬 거를 별세로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 유리가 한 학기 만에 마음 변심을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것이 딱 그 중학교에 네. 맞아.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 대사 있잖아요.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그러니까 명언이었어. 요새 네 글자로 이게 유행어처럼 불린대요. 아, 진짜요? 벌새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언그지학이라고. 거의 이제 뭐 한국의 어떤 로맨스 영화의 어떤 명대사에 신획을 그었다. 언그지학.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대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때 학생들의 시계는 1학기와 방학과 2학기와 또 방학 이걸로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1학기에 취했던 애들도 방학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렇게 맞아. 어색해지더라고요. 진짜 중학생 때 그런 게 진짜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편가르기라던가 단짝 친구와의 갑작스런 절교라던가. 맞아. 그 다음에 저는 그거 엑스 언니. 엑스 언니. 그거 지역별로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 양언니였어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지. 맞아. X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저는 엑스 언니라고 단어가 나와가지고 진짜 화들짝 근데 놀라면서 단어 차이가 있지만 다 뭔지 알잖아요. 양언니 같은 거지. 그래서 막 저거 진짜 우리 학교 날라리들이 저런 거 했다. 선긋기. 막 뒷골목에서 수줍게 언니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진짜. 하고. 그래서 와 진짜 너무 그 포인트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약간 그런 동성애 코드 같은 게 사실 중학생 때 여중생들 엄청 자연스럽게 녹아들잖아요. 그냥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여자친구랑 사귀기도 하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 아주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자기 그런 성 지향성에 대한 탐색을 하는 맞아. 건데 맞아. 저는 그걸 처음 봐가지고 되게 놀랍고 좋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담아냈다는 게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뽀뽀하는데도 그게 자식들 뭔가 막. 야릇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여중딩이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가지고 뭐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많이 됐고 저는 또 비평준화였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 좋은 고등학교 안 가면 인생 망한다고 엄청 뭐 서울대 안 가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한테 주입을 시켰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것들이 뭐 옆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나 서울대 아니면 뭐 무슨 구호 같은 거 외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하면 서울대 간다. 뭐. 그러니까 그래서 94년도에는 더 심했나 이러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고 저도 여중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는 도태된다라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 때문에 절대 남중의 그 옆도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남중의 옆도 안 쳐다보고 좋아할 만한 거는 선생님 아니면은 그 친구들인 거죠. 동급생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애들끼리 막 이런 거 있고 둘이 붙어 다니면 뭐야 사겨? 하면서 그냥 보고 그랬던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정말 현실적이라고 느꼈네요. 저는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화를 보면은 오프닝을 기억하려고 좀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영화를 보고 오프닝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시작하는 거를 기억을 일부러 해두려고 좀 노력을 많이 언젠가부터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 처음에 은희가 집 잘못 찾아가서 902호인데 1002호 가서 엄마 계속 애타게 부르면서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뭐 더 어릴 때나 그 나이 때 약간 엄마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뭐 지금은 근데 제 현실적인 약간 죽음의 문제고 그때는 뭔가 멀어진다, 잃어버린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릴 때 생각하면 되게 디테일한 꿈도 꾸고 그랬었거든요. 막
제 고향이 대구인데 갓바위 산에 오르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 근데 딱 코너를 도는데 엄마 영정사진이 막 있고 향이 피워져 있는 이런 꿈들 되게 많이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무서워서 엄마를 확인하러 가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까먹고 살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그게 너무 훅 이렇게 끼쳐온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떠올린 거지 영화가. 나의 어떤 과거의 감정을.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찐이다. 이 사람은 정말 어른이 만들었는데도 그때의 감정 같은 거나 두려움, 불안 이런 걸 되게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 관련해서 제일 공감했던 거는 그 나중에 은희가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못 듣는 장면. 맞아. 그게 너무 우리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래도 엄마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엄마 자아도 있지만 엄마 자신의 그 김모 씨의 딸로서 독립적인 개체라는 거를 되게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좀 느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지만 나도 힘들 때가 있고 막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뭔가 멍하니 있거나 내가 나의 존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 그때도 은희가 되게 목 놓아 부르는 것처럼 갑자기 뚝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나도 독립된 뭔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생경해지면서. 그리고 나의 엄마도 엄마라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되게 단어로서 말은 못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경한 느낌이 이 영화에서 드러나니까 갑자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씬에서 엄마가 절대 돌아보지 않고 어딘가를 되게 계속 쳐다보면서 되게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런 뉘앙스를 잡아내서 표현했는지 너무 신기하고 되게 감독님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찍었으면은 이런 걸 되게 잘 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래서 그 씬이 제일 좋아요. 영화 안에서는 베스트였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그 불안하고 되게 낯설었던 감정을 되게 잘 일깨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프닝 찍을 때 되게 그 아파트에 살던 다른 엄마들이 막 나와서 막 이렇게 했었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대박. 누군가 엄마를 찾으니까 계속 엄마 이러니까 자기 딸 목소리 아닌 줄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착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그 감독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대박. 좀 되게 찡했어요. 그거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맞아. 근데 이 영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이런 컷들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 막 저도 오프닝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저거를 오프닝으로 썼을까? 저렇게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을 약간 노리고 쓴 씬들이 눈에 되게 띄더라고요. 저건 되게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아까 어떤 메모장에다 적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장면 나중에 영화 만들면 써야지. 이런 것들을 이 대사 나중에 꼭 써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랜 기간 동안 수집했다가 그거를 이제 한 영화에 잘 담아낸 느낌? 그런 느낌 되게 강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섬세한 장면들은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런 소소한 그 소녀 시절의 어떤 감정과 일상에 주목을 하다 보니 약간 이제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의 어떤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서사가 좀 강렬하지는 않은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창마가 얘기한 것처럼 러닝타임이 길게 느껴졌다든가 그 칠봄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임팩트가 좀 적었다던가 이렇게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되게 밀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다 보고 나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시나리오만 7년인가를 7년인지 6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리코더 시험이라는 영화를 단편을 찍었대요. 그래서 저 그거 볼 수 있어서 지금 볼 수 있대요. 봤는데 그것도 되게 벌새를 찍기 전에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찍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벌새를 보고 그걸 봤으니까. 근데 이 감독이 리코더 시험이라는 단편을 한번 찍고 이걸 다시 재정비하고 다 또 차곡차곡 쌓아서 벌새를 완성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시나리오도 엄청나게 고치고 컷도 막 진짜 몇백 번 막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하는 식으로 엄청 치열하게 컷을 쌓고 디테일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이해가 갔거든요. 여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기승전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지만 그게 정말 일상의 그 꽉 참이 저는 느껴져가지고 그 점이 좋았던 거였거든요. 아니 저는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여백이 좀 많아서 예를 드는 거 아니고 그냥 여중생의 친구 얘기, 여중생의 뭐 연인 얘기, 가족 얘기, 선생님 얘기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백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선생님과 그 은희의 얘기를 더 보고 싶은데 딴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럼 갑자기 또 갔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고 이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선생님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잠적 잘해서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잠적을 잘하셔가지고 잘리신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여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계속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몇 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영지 선생님의 존재였거든요. 영지 선생님 캐릭터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되게 이해하려고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그 영화에서 영지 캐릭터 선생님이 약간 튀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튀었어요. 약간 튀었고 갑자기 되게 너무 신비로운 어떤 그 존재처럼 나오잖아요. 약간 되게 갑자기 현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한다던가 갑자기 약간 토라져 있는 두 중학생 앞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긴 갑자기 그런 노래를 부른다던가 그러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되게 혼자 웃는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장면들이 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했고 또 약간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해를 해야만 하는 캐릭터였다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가 찾은 답은 여기서 영지 선생님의 존재는 은희의 눈으로 보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되게 은희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 모르지만 엄청 좋은 대학에 다니고 그리고 그 수업 외에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뭔가 되게 언니 같고 어른 같은 멋있는 말을 해주고 자기한테 아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지만 이 사람만큼은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그런 자기는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는 그런 어른 여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스스로의 어떤 납득 가정을 저는 했었거든요. 약간 주변에서 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더 튀게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은희 선생님의 영지 선생님 보면서 저는 내 유년 시절에 진짜 필요했던 존재였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주변에 뭐 제가 첫째기도 했고 언니가 없었고 그런 학원이라던가 이런 공간에서도 그런 연령대나 혹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사람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나한테 필요했었다. 이 영화를 끝나고 좀 나한테 되게 느끼게 됐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시절에? 근데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막 한문 선생님 되게 의외의 어떤 공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상상이 가능한 범위니까 이런 일상적인 얘기에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은희가 부럽기도 했었고 저는 영지 선생님 자체가 튀진 않았었는데 저는 좀 약간 그 영지 선생님이 성수대교의 희생자가 됐을 때 그게 좀 되게 의외였어요. 저한테는 그 설정 자체가 왜냐면 이 영화 자체는 계속 되게 잔잔하고 그런 큰 서사나 기승전결이 없는 되게 일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갑자기 영지 선생님 죽음은 되게 큰 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화상에서. 근데 저는 좀 잉? 했던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영지 엄마가 울었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았었는데 내 상상으로 그냥 병이 있었고 뭐 병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죽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뜬금없긴 하죠. 아니면 뭐 어디 붙들려 갔다던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붙들려 간 게 가장 그쵸 개연성이 있죠. 근데 갑자기 성수대교의 희생자라고 하니
약간은 저한테 좀 그 순간 좀 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의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애초에 약간 영재 선생님의 존재는 은희한테 어떤 판타지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출이 고민했겠죠. 이게 지금 일부러 1994라는 시대적 배경을 선택했을 텐데 이 일상 안에서 어떤 거대한 재난이 발생했고 그게 일상의 소중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누굴 죽일까 고민했겠죠. 캐릭터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죠. 그래야 성수대교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언니, 엄마 그리고 저 선생님이 있었죠. 근데 누가 죽어야 가장 마음 아프고 이 주인공의 일상이 가장 뭐랄까 무너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언제쯤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할 만큼 지금 은희는 인생의 미래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강렬한 임팩트를 주면서 이 일상의 균열과 앞으로의 어떤 나날들을 고민하게 되는 관객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 캐릭터가 저는 영재 선생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 저도 좀 영지 선생님은 뭐 그 영지 선생님도 감독이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인터뷰를 봤거든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근데 영지 선생님이 좀 더 판타지적인 존재라고 저도 생각은 했거든요. 그리고 아예 없어지면서 더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 이제는 은희의 마음속에만 살아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이 영화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감명이 깊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환상적인 추억처럼 만들어주는 게 영재 선생님의 죽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희가 다시는 만날 수 없고 곱씹어야만 하고 생각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튄다고 느꼈는데 마지막에 은희가 뭐 영재 선생님 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되게 생각보다 덤덤하게 추스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영재 선생님이 되게 뜬금없이 가버렸지만 은희가 저렇게 잘 추스르니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그냥 저 계속 다 좋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는 영지 선생님 보면서 약간 좀 제가 대학생 때 교생 실습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이명구 씨 보고 했으면은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런 영지 선생님처럼 저는 그냥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제 관객으로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 영지 선생님은 일단 소수정예의 학원 2명밖에 없는 학생의 그런 학원의 선생님이고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고 그 공교육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고 한문 과목이라는 되게 이런 그 학력고사랑 그렇게 입시와 큰 관련이 없는 과목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얼굴 아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쓰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차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의 자리에서는 부럽다. 저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울어가지고 설마 너무 이 현실이 힘들어서 자살? 아니면 누구한테 붙들려 갔나? 이랬는데 성수대교 이러니까 또 아 뭐야 이러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졌죠. 저의 위로가 이제 무너져 버려가지고 눈물이 왈칵. 참사. 그 정말 약간 이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게 내 세대가 아님에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인 거잖아요. 그 참사가 뭐 참사도 그렇고 그 동생을 때리는 오빠도 그렇고 맞아. 가부장적이고 목소리만 크고 윽박 지르는 아빠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게 벌어지니까 더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는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 되게 일찍 한 경우라고 하는데 시나리오 정비를 하면서 이제 세월호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수대교부터 뭐 산풍도 있었고 아무튼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참사의 정도나 그게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나아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감독한테는 그게 행운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에서 공감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그 언니가 가까스로 살아서 등교를 앞뒀잖아요.
누가 이제 희생이 됐는지를 이제 알러 가야 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뭐 희생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 느꼈잖아요. 간접적으로. 국민적인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랬듯이. 그 분량도 많이 없었던 언니가 보여주는 그 표정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 등교하기 전에 딱 거울 한번 보고 가는 그 장면이. 맞아. 지정생 존재 있잖아요. 한국 거. 네. 그거를 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2명으로 나뉜다고 참사 피해자거나 피해자 유족이라고 유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거든요. 기억에 나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도 그냥 다리 하나가 뚝 없어졌잖아요. 중간이. 그때 당시에는 막 버스 다 망가진 거 이것도 그대로 막 뉴스에 나왔었고 부모님이 되게 다 놀라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렸으니까 뭐 사람이 죽어도 슬픈 것도 잘 모르고 내 사람 죽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 주는 생채기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전 맞아요. 대구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지하철 참사가 되게 컸었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 같이 3명이서 새벽에 가서 바라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 장면 진짜 좋았어요. 그 장면이 포스터라던가 이렇게 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럴만하다. 이 장면이 진짜 멋지구나. 약간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약간 보면서 사실은 시대가 잘 안 보였거든요. 영화를 보면서는. 그 시대? 맞아. 나도. 저는 오히려 그 은희의 일상, 은희의 감정의 변화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영화를 쭉 이제 집중해서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화의 어떤 구성이나 연출상의 의도 혹은 아쉬움 때문인 건지 여튼 그 1994년은 한국의 그 역사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되게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이 많았던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 치고는 은희의 어떤 말하자면 그 미시사와 은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1994년 한국 사회라는 거시사가 저는 그렇게 쫀쫀하게 연결돼서 진짜 보는 사람들이 그래 진짜 저 시대에 저랬지라는 이런 감정이 든다던가 더 이게 그래 저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은희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은희의 감정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더 쫀쫀하게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별로 약간 좀 병풍처럼 사건들을 늘어놓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성수대교 붕괴나 김일성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1994년이라고 보여줬잖아요. 오프닝 때. 그래서 94년 얘기구나 하고 보다가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김일성 죽으니까 그 옛날 얘기였지? 저게 언제였더라? 다시 생각했어. 나도. 모르지, 아까 그 몇 년도 봤는데 뭐였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수대교 붕괴 이러니까 94년 얘기구나. 근데 왜? 맞아. 왜 94년을 택했고 왜 그 뒤에 그런 것들을 넣었을까?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건 그냥 감독이 어린 시절이 딱 그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만약 감독이 2000년대를 다루는 나이였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도 뭔가 그 시절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시절을 살아낸 은희의 개인을 담아내는 거에 더 집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성수대교가 뒤에 나오는 거를 예상을 못하고 봤거든요. 94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서도 김일성이 죽었대라는 것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그래서 그거는 그 시절에 그 이상한 느낌을 느꼈던 사람들이 공감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약간 한 세대 윗 사람들이 더 공감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2014년이고 예를 들면 2014년이 제시되고 뭐 참사라던가 뭐 그런 은유가 딱 뜨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거를 알지. 떠올리게 되는데 약간 우리 세대한테는 조금 그게 무리였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그 대사 기억나요? 그 친구 애가 지숙이가 너는 가끔 네 생각만 하는 거 알아? 라는 대사를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이 영화를 아우르는 대사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은희는 아무것도 아닌 애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되게 커다란 성수대교 붕괴와 김일성 사망이라는 아주 세계사적인 일이 있음에도 은희 자신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지. 삶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되게 좀 공감이 가고 되게 재밌는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은희가 거기에 아무 대답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영화를 보면서 저도 아까 그 영지쌤을 이해하기 위해 결국 은희의 시점이라는 걸 떠올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래서 약간 되게 전반적으로 그런 바깥 세계에 대해서 약간 병풍 느낌으로 처리한 느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글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 감독이든 다른 감독이든 뭐 성수대교라던가 그러니까 진짜 1994년은 전 진짜 흥미롭고 좀 무섭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다뤄주는 다른 영화들이 많이 나와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보라 감독의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말한 걸로 그냥 저는 이해를 했는데 94년이라는 시대 자체가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룬 지 얼마 안 됐고 또 엄청나게 산업화를 이뤄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는데 거기에 제동이 딱 걸려버린 사건이 그런 참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적으로 다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충격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세월호나 다른 참사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되게 정치적이나 아니면 신념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 설정 있잖아요. 막 언니랑 동생이랑 방 같이 쓰는데 오빠 혼자 쓰고 뭐 오빠가 막 뭐 때리고 교육하듯이 마치 그거 용인되고 막 중간 용기 내서 막 눈치 보면서 김대미 나 때렸어 이러는데 둘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라고 넘겨버리고. 근데 저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 부모님들의 해결 방법이. 저도 이제 남자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2차 성징이 오면서 잽이 안 돼요. 남자 형제한테는. 그리고 남자 형제는 그게 자기가 힘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알지. 그거를 반드시 이용해 먹어요. 뭔가 여자 형제를 우습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몸싸움이 일어나면은 누가 잘못을 했건 말건 일단 남자 형제를 때렸어요. 아빠가. 그 엄청난 진짜 최악의 해결 방법이잖아요. 아이고. 벌새 안에서의 아빠도 물론 그 오빠를 혼내기는 하지만 되게 애매한 대사를 했는데 어디 부모 앞에서 동생을 때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네. 맞아, 그랬어. 그게 동생을 때리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내 부모 앞에서 앞에서. 나의 권력에 어머머. 도전해 거의 이런 대사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빠도 물론 동생을 응징하긴 했지만 감히 내 앞에서 내 딸을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맞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빠 왜 울어? 또는 오빠 왜 울어? 근데 전 이해 되게 많이 갔어요. 아 진짜요?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진짜 아빠가 우는 거는 뭐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해되는데 아빠는. 근데 난 오빠가 갑자기 오열하길래 저랑 같이 본 분? 그러니까 저 따로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나눈 친구와 얘기를 했을 때 왜 운 거 같냐 토론을 벌였어요. 왜 울었다 생각해요? 그는 남자고 남자 형제가 있고 나는 이제 여자고 남자 아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인데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이 안 돼서 추측하기로 자기 친구나 뭐 애인이나 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언가가 희생자다. 그래서 누나는 살아왔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자기는 괜찮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울었다. 그분은 뭐 그래도 누나가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한 안도감이 아닐까? 근데 그러게 갑자기? 너무 오열을 해서 라포가 형성이 전에 안 돼 있던 것 내 같은데. 말이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뭘까 도대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뭐라 생각하세요? 그 가족이 남자들이 소통이 하나도 안 돼요. 여자 가족들과. 그래서 아예 그 가족 간에도 맥락이라는 게 쌓여야 되잖아요. 그치. 소통을 하려면. 근데 여자 가족들은 적지만 그래도 하거든요. 눈빛도 교환하고. 근데 그 남자 둘은 뚝 떨어져서 혼자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 번 울었을 때는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이나 나는 그 아빠의 울으면서 자기 연민도 읽었거든요. 아이고 내 자식이 또 뭐 흉터가 남는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약간 뭐 그런 되게 찌질한 그런 것도 읽었는데 오빠는
이건 제가 첫째여서 좀 공감 가는 것도 있는데 첫째의 압박이 굉장히 큰 친구였고 생각보다 나는 남자기 때문에 다 잘해야 되고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압박에 비해서 마음이 여린 친구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는 걸 보는 순간. 당연히 내 가족이 죽을 뻔했는데 너무나 놀랍고 다행이지. 근데 아빠나 엄마는 야 천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뭔가 밀려와서 터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족이랑 이렇게 막 하다가 터져서 운 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혼자 쌓은 맥락인 거야 그냥. 그래서 에휴 자식 그러게 처음부터 좀 잘하지 그랬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넘겼거든요. 와 신기하다. 생각보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물론 저는 감독의 의도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근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감독이랑 그 배우가 GV인가 이런 데서 말했대요. 근데 똑같이 말했어요. 그냥 미안함. 아 진짜? 첫째로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첫째라기보다 맏아들로서의 어떤 그냥 부담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안도감과 플러스 미안함 때문에 울었다. 미안함이란 감정이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미안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때리고 누나한테 못하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아들로서 제가 받는 게 많잖아. 근데 방도 죽을 따로 뻔했으니까. 쓰고 막 뭐도 하고 막 그러고 자기만 다 쳐다보고 막 자기만 되게 잘해주고 막 이러는데 누나가 죽을 뻔했고 근데 다행히 살아 돌아왔으니 그거에 대한 안도감과 미안함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그 감정을 이제 약간 이해하려면 그건 여전히 약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남자애한테는 그래 다행이다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도 그 장면 사실 뭐 이렇게 의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창마가 이거 이야기한다고 적었을 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갔을까. 결국 내가 공감 능력 떨어지는 것으로. 아니 저도 근데 친구랑 아니 같이 좀 보면서 어려워요. 내 친구가 맞아. 죽는 그랬나 거야. 봐. 이랬다니까요. 나도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건 진짜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 정도면은? 약간 왜? 약간 지금 막 내 여동생이 죽을 뻔하다 살아왔는데 여동생 아니야 누나야. 아니, 누나가 했는데 누나야? 누나예요. 맏아들이에요. 그 누나는 고등학생이고 너무 막대해서 둘째는 이제 곧 대원외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이고 중학생. 은희는 중학생 더 이렇게요. 근데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 수도 죽은 있지. 친구를 떠올리면서 우는 왜냐면 거 너무 그 이상하지 날이잖아. 않나? 맞아, 그 날이니까. 아니지 그날이니까 우리 누나는- 가족은 무사하지만 맞아. 내 친구는 죽었을 아니야. 수도 있지. 남자애가 동생이면 더 말이 돼요. 자기가 맞이가 아니면 아닌데도 더 이렇게 그럼 으쌰으쌰 완전히 해주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리고- 울만해 그러면. 저는 그리고 그냥 저는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막 친하지 않으면 서로 막 그렇게 뭐 감정을 표현하는 말 원래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정이 쌓여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폭발하곤 하잖아요. 저는 저는 형제자매의 어떤 그런 짠한 포인트는 그거라고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창마도 남자 형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동생하고 짠한 게 되게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냥 동생은 항상 좀 이런 존재인데 그 유독 그 씬에서 그 영화에서 이해를 못했던 건 그 남자애가 동생을 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놈이다. 걔는 악인이다. 걔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 그러니까 사실 걔도 어리잖아요. 중학생이고 이건 집안의 영향도 있고 충분히 갱생 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이에 내가 봤을 때는 저 새끼 뭐야? 약간 이건 학대야 폭력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보니까 걔가 갑자기 우는 거 네가 왜 울어?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 감독 인터뷰에서도 물론 아빠와 아들이 잘한 짓을 한 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들에게 또 너무 박하게 완전한 악인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다. 왜냐면 다 가부장제 피해자니까.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아빠와 오빠이자 남동생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근데 그랬던 이유는 저 연출이 진짜 섬세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캐릭터들의 표정들을 엄청 잘 잡아줬어요. 뭐 진짜 전 아빠의 표정도 너무 되게 좋았던 게 많았는데 진짜 약간 그 가부장이지만 다 표현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있고 약간 수치심도 있고 그런 어떤 표정들이 너무 순간순간 되게 잘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도 되게 좋았고 연출도 되게 섬세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아쉬웠던 부분 더 얘기할 거 있어요? 더
뭐 아쉬웠던 부분이 7봄과 꽁치리가 아마 같이 뭐 저기 선생님도 찜이잖아요. 내가 재생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 아쉬웠던 거 얘기하고 싶다. 아까 저는 얘기했어요. 찜인 이유는 그냥 좀 길었다. 그게 끝이에요? 잔잔한 것들은 그냥 사소한 것들은 얘기하면서 조금씩 뭐 했던 것 같고. 전 뭔가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는데 좀 제가 그냥 감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 감독님이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리코더 시험이라는 단편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후련하게 인터뷰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제작 과정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자기를 소모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되게 치열하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쉬면서 하시면 어떨까. 근데 소모되는 거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벌써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이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네, 기다려지고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그냥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려내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봤어요. 그리고 되게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약간 요즘엔 좀 별로 안 보는데 사실은 한때 되게 약간 여성 소설가, 한국의 여성 소설가들이 쓴 소설들 되게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소설들 읽을 때 보통은 이제 여자 소설가들은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소녀 시절의 어떤 감정들이라던가 겪었던 이야기라던가 아무래도 그 여성 주인공의 어떤 일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읽은 것들이. 그런 거 읽을 때 어떤 되게 공감, 그다음에 그래 나도 이랬고 그때의 내 감정은 이런 맥락이었지. 이런 거를 보면서 받는 위로 이런 연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영화로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인디 음악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좀 심심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비교를 하자면 저 되게 여러 프로듀서들이 되게 실력 있고 재능 많은 프로듀서들과 많은 자본이 들어간 멋진 음악을 들으면 진짜 약간 짜릿하잖아요. 짜릿하고 되게 약간 진짜 근사해.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약간 휘어잡는 느낌이 드는 음악들이 있다면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부분은 되게 소소하고 음악에 어떤 이렇게 그런 어떤 멋있음은 없지만 가사들이 되게 막 와닿는다던가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긁어준다던가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저는 인디 음악을 찾아 듣거든요. 근데 약간 딱 그런 부분에 왜 이렇게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주로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까? 왜 그럴까요? 그런 영화판이 문제인 거지. 그냥 상업으로 못 가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약간 아쉬운 거예요. 이경미 감독 같은 사람이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 전 진짜 약간 너무 재밌거든요. 이건 되게 뭐 또 인디 음악을 들었을 때 느낀 소소한 어떤 포인트들이 아니라 진짜 그냥 너무 잘 만들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되게 새로운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봤던 남자 감독들이 만들어낸 작품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그러면서 되게 영화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임팩트가 엄청 컸어요. 밀어붙이는 힘이 아쉽다는 느낌이 저는 좀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비슷한 결들의 영화들이 이런 우리가 둘이 연속해서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이 비슷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여러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이런 게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되게 검증받은 여자 감독들 많으니까 되게 엄청난 스케일에 돈도 막 팍팍 쓰면서 만드는 거 나올 것 같아요. 점점 나오지 않을까요? 제발 좀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다행인 거는 이 감독이 사실 엄청 대중적으로 성공했던 그 전작들이 있는 게 아닌데도 되게 괜찮은 배우들
기성 배우들 중에 되게 연기도 잘하는 배우들을 갖다가 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제작 보니까 제작도 되게 잘 지원 받으셨더라고요. 투자도 상도 받으시고,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다음 작품 정말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쉬면서 하세요. 꽁치리와 새우가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저도 감독님의 다음 작품 아주 잘 만든 다음 작품을 기대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여성 감독님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고 대중들한테도 맞아. 네, 뭐 진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되고 화제가 많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 더 많은 진짜 뭐 어떤 분은 인디에서 어떤 분은 뭐 진짜 상업의 저 끝에서 완전 뭐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영화를 제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기를 바라며 우리도 여성 제작자잖아요. 맞아. 같이 연대하며 같이 만들어. 이걸 듣고 계시다면 들으실까? 제발 나와주세요. 한번. 아니 이런 후기를 다 찾아보신다 그랬어. 진짜? 아 진짜요? 네, 우리 분량의 팟캐를 다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들으셨나요? 영광입니다. 지금 너무 엔딩인데요? 아니 이거 유튜브에 올릴 때 TC 찍어서 올리자. 요약해드리자. 김보라 감독님 여기서 아니 들으세요. 제목을 김보라 감독님 보세요. 맞아. 그녀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 정말 치졸한 질척거리자. 아무튼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 상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 중에 좀 공감이 갔던 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 영화가 이제 일상으로 시대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시대도 시대이겠지만 그냥 뭐 그건 외국인의 눈에서 봤을 때 좀 한국의 전반적인 그 시대를 좀 드러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근데 이 문장이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다른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 그러니까 외국인 관객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어떤 상황이랑 빗대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 되게 신기했어. 그래. 지금 정서인 거. 그러니까 왜 그 나라의 맞아. 어떤 참사에 빗대어서 맞아. 이렇게 공감을 되게 생각보다 잘해도 놀랬대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되게 인간 진짜 보편적인 어떤 걸 건든 것 같아요. 지금의 나를 또 빗대서 생각하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이 시대라는 게 딱 94년만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은희의 눈으로 본 일상 같은 것들로 되게 많고 다양한 어떤 시대를 진짜 경험하게 한다. 요 말이 되게 저는 와닿아서 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어떤 영화로 올까요? 그럼 다음 주를 들어주세요. 뭐지? 신박한 마무리. 하나, 둘, 셋. 두둥.